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자손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알아줘야 되는데 세대가 젊을수록 그런 마음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부 일제 치하에도 고생하고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안 남아있잖아요. 그 부모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갖다가 네 사람 전부 전쟁터에 내보냈으니까 대단하죠. 안녕하십니까. 시사 주제 울산 이장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 시기에 더 또렷이 깨닫게 되는데요. 울산 보훈지청에서는 매달 이달에 우리 고장 현충시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6월은 그 이름에 걸맞은 현충시설로 일가 사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가 선정됐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 보훈지청 김말순 보훈과장 전화 연결해서 고귀한 희생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사형제에 얽힌 사연과 함께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습니다. 울산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울산 지역에서도 1인 자영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자영업 구조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골목 상권에 가보면 이제 혼자 운영하는 가게가 정말 많아졌어요. 네. 그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서 포장, 배달, 결제까지 다 처리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2024년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이 5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명 중 1명꼴로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걸 단순히 창업이 늘어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경기 탓만 아니라 고용 구조 변화와 생계 불안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운영비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울산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고정비 부담, 둘째는 매출 감소, 그리고 셋째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먼저 고정비부터 얘기해보면 임대료나 공공요금, 식재료 같은 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게 문을 열어도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 같은 간접비까지 더해지면 한 달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매출이 잘 안 나온다는 건데요. 울산은 현재 인구가 늘고 있지 않고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단골 손님도 줄고 가게를 찾는 발길 자체가 끊긴 것도 많다고 하시고 또 이 2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지치신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이제 손에 남는 게 없고 또 아파도 쉴 수 없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제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울산에서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크게 늘고 있고 또 정부의 폐업 지원 제도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경기 탓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 현재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를 보니까 2025년도 1분기 폐업 지원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64% 넘게 증가했더라고요. 네.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걸 넘어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봐집니다. 울산은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요. 그 구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대체 소득원이 없다 보니 또 준비가 안 된 그런 창업들이 늘어나고 결국 이게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울산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여러 있지요. 그렇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정책의 한계라든가 개선 필요성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많습니다. 이렇게 조례도 있고요.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그 정책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은 듣긴 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알더라도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중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결국 이건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저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정책이 있다가 아니라 정책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닿고 있느냐, 얼마나 시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냐, 이거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그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조례 같은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울산에 아까 정책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울산에는 사실 자영업 관련 조례가 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는 조례, 지역상권 상생 조례, 전통시장, 유통상생까지 대부분의 분야의 조례가 이미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조례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얼마나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있고요. 네. 또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면 그건 또 설계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례 집행 시대를 전수적으로 살펴보고 네.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 실제 수혜자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 실제로 쓰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울산 지역 자영업자들께 마지막으로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울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티고 계신다는 걸 시연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오르고 또 그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새롭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과정에서 울산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중앙정부의 대책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행정은 제때 작동해야 하고요. 제도는 필요할 때 닿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짚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울산 지역 1인 자영업자 증가 추세를 짚어보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인데요. 매년 6월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과거의 희생을 되새기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현충시설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 시민들과의 거리도 좁히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울산 보훈지청 김말순 보훈과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보훈지청 보훈과장 김말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런 만큼 보훈지청도 상당히 분주한 그런 한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또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 보훈지청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였는데요.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이 거행되었고요. 다음 날인 7일에는 보훈 체험 한마당을 울산 대구공원에서 개최를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또 학교와 협업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3월 대형 산불 진화에 고생하신 나물주 소방서 소방관 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은 간식과 커피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울산 보훈지청에서는 매달 지역 현충시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나요? 네, 지역 곳곳에 현충시설이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울산 보훈지청은 매달 한 곳을 정해서 그 시설의 역사적 의미와 보훈 정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단순 기념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역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보훈지청의 관할 지역은 울산과 양산으로 이 지역에는 호국 독립 관련 42개의 현충시설이 있는데요. 네.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현충탑과 구군별 참전기념비, 북구의 박상진 의사 생가, 중구의 외솔기념관, 울주군의 일가 사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 등 주변에서 현충시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문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6월에 현충시설로 선정된 일가 사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가 사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9mm에 있습니다. 울산 출신으로 한 집안의 6형제 중 4형제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서 모두 전사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 비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일가 사형제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서 유족과 지역사회, 국가보훈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1997년 6월 6일 현충일에 건립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한 가족의 사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만큼 울산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인데요. 네.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그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포괄하는 보훈 상징물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의 탐방 행사 등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 집안에서 무려 4형제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게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사연을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장남 이민건님, 차남 이태건님, 또 삼남 이영건님은 1950년 8월 15일 함께 입대를 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1년 뒤인 1951년 장남과 차남은 금화지구 등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삼남은 전사 일시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막내 이승건님 또한 형들의 애국 충정을 이어받아서 1964년에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베트남 꽝라이 지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네. 장남과 막내 유골은 경주 이시 선산과 서울 현충원에 각각 안치되어 있지만 차남과 삼남의 유해는 안타깝게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1년에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네 아들을 잃은 어머니 유분기 여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이처럼 특별한 위령비인데요. 이곳에서 매년 현충일마다 합동추모제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월 6일 한 집안 사형제의 거룩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일가 사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어서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현충일 역시 12시에 합동 추모제가 진행됐고요.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신 국가유공 사형제의 넋을 위로하는 극락무를 시작으로 양력 속의 헌화 군양순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보훈단체장, 또 시장 구수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보훈의 의미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시민들이 현충시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보훈지청에서는 어떤 홍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 울산보훈지청은 매월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이달의 현충시설을 소개하여 현충시설이 교육과 체험의 역사 공간이 되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시설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과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현충시설 관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진행하는 학교로 떠나는 보훈 탐험에서 현충시설의 의미에 대해 퀴즈를 내거나 샌드아트 영상을 통해 일가 사형제의 스토리와 유령기를 청소년에게 알려주고 현충시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주변에서 작은 보훈을 실천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 가까이 있는 현충시설 방문, 또 이곳에 계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 전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힘쓰시는 현재 영웅인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 인사 등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보훈지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인터뷰 오늘은 6월에 현충시설로 선정된 일가 사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 얽힌 이야기 들어보면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과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울산 보훈지청 김말순 보훈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 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이야기 준비하셨는데요. 고래문화특구라는 이름부터가 지역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거죠? 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상업적 포경을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생포는 포경업 기지로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즉 장생포의 포경은 러시아 포경업자들이 장생포에 포경기지를 건설한 1899년 이후 마지막 포경선이 장생포항으로 돌아온 1985년 끝이 났는데요. 이후 장생포가 급격히 낙후되기 시작하자 2008년 장생포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해서 가구에 영화를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고래문화특구의 대표적인 시설로는 고래박물관을 비롯해서 돌고래 수족관을 보유한 고래생태 체험관, 고래바다 여행선, 그리고 고래문화마을, 테마파크와 모노레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시설물들과 함께 고래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고래도시 울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고래문화특구는 포경산업이 중지된 이후에 낙후된 이 장생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울산 남구의 관광명소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누적 방문객이 2005년 고래박물관 개관 이후 1,400만 명을突破했습니다. 고래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고래문화마을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고래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 산업화 시대의 포경 역사와 고래 생태를 함께 전시해왔고 장생포가 고래도시로 불리게 된 데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6월 7일부터 29일까지는 고래문화마을 전역에서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울산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상당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남구에서는 고래문화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장한다면서요? 네, 남구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특구 일원의 총 사업비 405
53억 원을 투입해서 남북권 강력 관광 개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단계로 공중근해, 고래잠, 옛말 정비, 장생 아트플렉스 등 7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 익스트림 체험시설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모든 시설이 완공될 경우 79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3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25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정되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래문화특구의 고래 생태 체험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0년 장생포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큰 돌고래 고아롱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2009년 일본에서 건너와 12년간 살았던 고아롱의 폐사는 갑작스러웠고 지금까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반입된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들에게 적절한 서식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이 고래를 죽이는 도시가 아니라 고래와 공존하는 도시가 되기를 주장해 왔는데요. 네. 결국 고래 생태 체험관 측과 환경단체가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환경단체에서는 돌고래 쇼라고 규정하고 고래 생태 체험관 측에서는 생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환경단체에서는 돌고래 쇼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진행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고래들은 점프나 묘기를 부리고 먹이를 받아먹는데 고래들이 점프할 때마다 관람객들의 한호성이 커지고 약 15분간의 쇼가 끝나면은 고래들은 사육사가 던져준 공을 가지고 한동안 놀고 관람객들을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래 생태 체험관 측에서는 실제 돌고래의 행동을 보면서 고래류의 생물학적 특징을 배우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고래 생태 설명회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네. 돌고래 쇼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을 수직으로 세우거나 골 뒤 지느리면 수면 밖으로 내밀고 흔들거리는 동작은 야생에서 하지 않는 행동이다. 관람객은 실제 돌고래의 행동을 생태 설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와 고래 생태 체험관 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태 관광이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관광, 그리고 보존을 지지하는 관광,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관광의 공통 분모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생태 관광의 정의에 비춰보면은 장생포의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 쇼 또는 생태 설명회는 진정한 생태 관광의 개념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고래 생태 관광은 배를 타고 발에 나가서 자연의 고래 생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래문화특구 내에는 고래바다 여행선이 운항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래를 목격할 수 있는 관객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래 생태 체험관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까요? 예, 고래 생태 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돌고래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하우스텐보스 내 호라이즌 어드벤처 시설처럼 만들 것을 제안해 봅니다. 즉, 과거 장생포의 보경선이 바다와 싸워 고래를 잡는 모습과 해체하는 것까지의 모습을 대형 화면에 AR이나 VR 기술로 담아내고요. 특수 효과는 물론 무대에는 폭풍우가 쏟아지고 객석의 좌석은 포경선이 되어서 화면의 파도에 따라 출렁거리는 시설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돌고래 학대라는 논란은 없을 것이고 가뜩이나 부족한 울산의 체험관광과 정적인 관광 상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울산 유람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1934년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던 노래 타양살이의 노랫말입니다. 이 노래는 특히 울산 출신의 가수 고복수 선생이 불러서 울산 사람들이 무척이나 애정을 갖는 노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한국 가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복수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고복수 음악관이라는 시설이 조성돼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중구 성남동 똑딱길이라는 명칭이 붙은 골목에는 2018년 12월 문을 연 고복수 음악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고복수 선생은 물론이고 알뜰한 당신을 부른 가수이자 고복수 선생의 부인 황금심 여사의 생애와 그의 작품 대표곡도 감상할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추금기와 피아노 같은 소품과 개화기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로 꾸며서 레트로풍 감성 사진을 찍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사람은 1,900여 명, 방문객이 하루 평균 30명 남짓인데요. 어떤 날은 방문객이 한 명도 없을 때도 많다고 전해집니다. 트로트 음악이 여전히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트롯계 거성 고복수, 황금심이라는 분들의 흔적이 담긴 고복수 음악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홍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진, 작가 최영훈,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